50 보온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그 보온을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온이나 본행에 대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장비나 기기들은 할 필요 없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열하지 않는 오일 탱크 이런 거 뭐 잘 얼거나 뭐 온도 변화가 쉽게 생기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냉수, 냉온수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는 보온을 하지 않고, 반대로 그러면 냉수, 냉온수, 온수 펌프는 보온을 하라는 얘기죠. 밑에 임펠러 케이스 이 부분까지 보온을 하라는 얘기예요. 위에 모터는 보온할 필요 없겠죠. 임펠러 부분에서 이제 결로 생기거나 열선실이 생기니까. 덕트,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덕트. 어떤 사무실에 이제 공조기나 뭐 팬코일을 통해서 이제 공조가 되고 있어요. 안에가 냉난방이 되고 있는 그 실 안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덕트라든지, 아니면 그 실의 천정 속에 있는 회기 덕트, 환기 덕트, RA. 그 실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겨서 이제 공조기로 가는데, 어차피 그 실에 있는 공기가 그 천정 속이나 그 실이나 뭐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 열선실이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라서, 급기 덕트는 이제 냉방이나 뭐 이럴 때 결로도 생기고 이러니까 보온을 해주는데, 환기 덕트, RA 덕트는 보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소음기, 소음 엘보 뭐 이런 것들도 안에 소음자가 있으니까 그게 단일 성능이 있어서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고, 환기용 덕트,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실내 공기만 그 빼주고 넣어주는 기계실이나 전기실 같은데, 그렇게 환기용, 공조 냉난방 되지 않는 그런 환기용 덕트 같은 경우에는 보온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덕트가 공조하고 있는 공간을 지난다면은 그때는 결로 방지 보온을 해주라는 얘기죠. 뭐 어디 이제 중간에 실을 그런 덕트가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외기가 겨울에 예를 들어 그런 공조되고 있는 실을 지나가게 되면 영하의 외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덕트 표면에서 결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결로를 해주라는 얘기고, 배기용 덕트. 배관이나 플랜지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동결 심도 이하, 보통 뭐 70cm 정도, 또 뭐 밑동네 같은 경우도 1m 보통 이내죠. 그래서 그런 동결 심도 이내에 이하로 더 깊게 묻힌 그 땅속에 묻힌 매설관들은 보온할 필요 없고, 옥내 및 지하 피트 내 급탄관의 신축이음도 크게 이제 열선실이 많지 않으니까 그 구간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보온 설비의 설계, 보온과 본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큰 쪽으로 적용을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본행인 경우에는 이제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수 처리를 확실하게 해서 보온재 내부로 습기가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본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하거나 이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이제 결로가 되기 때문에, 본행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방습 처리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보온재 그 두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가 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예전에 표준 시방사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많이 바뀐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실내 온도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주위 온도가 여기 보면 뭐 내부 온도, 주위 온도 30도 이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30도 이하라는 거는 건물 내에 위치한 배관이나 덕트 뭐 이런 것들이고, 30도를 초과하는 거는 옥에 설치된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보온재가 이제 예전에는 이게 뭐 보온재 종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가나다로 되어 있고 보온재 열 전도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 전도율을 제가 이렇게 이제 업체들, 큰 업체들, 뭐 영보학이나 뭐 경향론이나 뭐 무슨 론 뭐 요즘 많죠. 그런데 이렇게 좀 쭉 봐서 찾아보니까 뭐 KCC라든지 이런데, 그 가에 해당하는 게 고무발포 보온재, 그라술, 세라쿨인데, 이 세라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라술이 어떤 업체는 가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지만 어떤 업체는 또 나에 해당하더라고요. 열전도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 발포 보온재가 우리 흔히 이제 그 아티론, 뭐 토이론, 뭐 이런 거 다 그게 이제 발포 보온재 계열인데요. 그런 것들도 어떤 데는 나에 속하고 어떤 데는 다에 속하고, 미네랄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보온재는 다 이제 가나다 안에 있긴 하지만, 업체마다 다가 다르고, 가나다가 다르면 당연히 보온 두께들이 지금 바뀌잖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는
그 메이커가 어딘지를 확인해 봐서 이렇게 봐야 되고, 나중에 유지 점검이나 성능 점검할 때 만약 이 부분을 확인할 일이 있으면 보온재에 어떤 보온재를 썼는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 보온재의 그 열전도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좀 받아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이제 뭐 그렇게 그 업체마다 쓰는 제품마다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뭐 이렇게 결로 방지에 대한 그런 두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부의 온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요. 뭐 냉수나 급수가 이런 데 보면 온도 조건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지금 냉수간의 보온 두께인데, 저온 조건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저온이 있고 일반 있죠. 관내 수온이 4도씨 이하, 4도씨 이상, 6도씨 미만. 보통 터보 냉동기죠. 터보 냉동기. 일반 조건, 관내 수온이 6에서 15도씨. 이제 흡수식 냉동기 얘기를 하는 거죠.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 이제 일반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7도씨인 경우, 물론 요즘은 이제 흡수식 냉동기도 5도씨의 저온 흡수식 냉동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뭐 터보냐 흡수식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 온도에 따라서, 또 그 냉수도 뭐 꼭 단순하게 뭐 5도씨 갔다가 10도씨 오거나 뭐 7도씨 갔다 12도씨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즘 또 대온도 차로 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조용 그 냉매관,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그 냉매관인데, 이게 KS 있는 이런 기준하고 그 LG나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번 공사하실 때는 뭐 그 부분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물론 나중에 성능 점검할 때 뭐 이걸 다시 뜯어고치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그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급수관 및 배수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나와 있고, 뭐 증기관은 보면 여기도 일반, 중원, 고온이 있는데 관내 수온이 90도 이하, 120도 이하. 뭐 증기 같은 경우에는 그 증기 압력에 따라서 온도가 정해지죠. 그래서 그 증기 압력의 그 온도가 몇 도인지 맞춰서 이제 중온인지 고온인지 보셔야 되고, 뭐 이 고온 같은 경우는 좀 급탕이나 중원수, 지역난방 중원수 이런 것도 이제 이것 좀 보셔야 되고요. 수도 계량기염의 보온은 여기 설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 돼 있고, 덕트의 보온도 요 보온재 종류에 따라서 두께들이 좀 나와 있고요. 제원 덕트는 이제 제원 성능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재 안전 그 난연 성능을 확인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련된 그 성적서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주방 후드의 배기 덕트인데, 그 주방 후드 배기 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식당이나 이런 데 이제 후드가 설치되면 보온을 하라는 얘기예요. 뭐 불연재는 세라콜이나 미네랄울이나 세라믹, 그라솔이나 다 광물질 보온재들은 이제 불연재인데, 그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라든지 이런 것만 안 쓰면 되겠죠. 보온을 하라는 일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기를 사용하는 그 주방 배기 덕트, 그 후드 같은 거는 이제 50mm, 그 다음에 일반 그 주방 배기 덕트, 뭐 주방에도 다 후드 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기하기 위한 그 냄새 빼기 위한 그런 덕트는 25mm 정도로 보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단 공동주택에서 이제 렌즈우드 있잖아요. 그 렌즈우드에서 이제 결로가 우려되는 주방우드의 직배기, 바로 그 층에서 그 세대에서 바로 외벽으로 나가는 직배기 덕트는 외기에 의해서 그 외기가 밀고 들어오면서 이제 결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온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 공동주택의 주방 렌즈우드 배기 덕트를 이제 입상으로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럼 또 보온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또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 지금도 이제 그 주방 배기 덕트는 보온을 안 하고 있죠. 입상 건식 에디 세워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동파방지 열선은 보통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율 온도 제어형 정온전선이라고 하는 걸 요즘 대부분 쓰고 있는데, 일부는 또 작은 데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 자율 온도 제어형 정온전선인지 사양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발열선은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인증받은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고, 연속 사용 온도는 이제 동파방지 열선 같은 경우에는 65도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발열량이 메타당 보통 약 한 10에서 12와트 정도 돼요. 이 동파방지 열선은 너무 발열이 많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얼지만 않으면 되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사양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배관의 동파 방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서 발열선 주위 온도 감지 기능, 그 발열선이 설치된 그 배관에 온도 센서가 하나 이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보온재 안쪽에 이제 온도 센서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온도가 몇 도 이하가 되면 발열선에 열이 들어가고 그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되면 그 전원을 차단하게끔 이제 그렇게 제어반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보온 시공, 그 방화구역이나 이런 데 통과하는 부분들은 내화 성능 인정받은 불연 재료로 이제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접합 겹침 보온재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할 때 이쪽에서 이제 절개면 이렇게 배관에 껴갖고 이렇게 오죠. 그리고 이쪽도 이제 그 다음 거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음 부분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서로 좀 엇나가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외장형 테이프, 그 포리마 테이프나 매직 테이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겹쳐 갖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감아 올려서 위에서 빗물이나 물이 떨어지더라도 그 외장형 테이프를 타고 그냥 밑으로 흐르게끔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에는 2분의 1 겹침감기를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이 그 포리마 테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리마 테이프는 약하니까 2분의 1씩 계속 그 겹쳐서 결국은 요만큼 폭에 그다음 요 앞에서 요만큼 겹치고 그다음 거 요만큼 겹치니까 결국은 두 겹으로 하라는 얘기죠. 포리마 테이프는. 수평 배관인 경우에는 그 900mm 간격으로, 수직관인 경우에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중간에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고요. 덕트라든지 이런 보온핀을 할 때 보온핀의 간격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밸브나 뭐 이런 부분들도 하라는 얘기 있고요. 냉수 배관 또는 이제 결로 방지용 보온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 재료로 마감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배관 그 보온 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 흐름 방향 표시를 이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그 기기별 보온 순서 뭐 이런 데 보면 급수 땡크류 뭐 이런 거 금속판으로 이제 보통은 좀 많이 하죠. 보일러 연도 이런 것도 이제 금속판으로 하는데, 연도도 이제 보온할 경우에 뭐 금속판이 칼람석이 될 수도 있고, 그 알루미늄 판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제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증기 헤더, 열교환기 이런 탱크류, 그다음에 온수 팽창 탱크, 온수 팽창 탱크도 그렇고 냉수 팽창 탱크도 사실은 보면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공조용 팽창 탱크는 보온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뭐 여기도 이제 온수 팽창 탱크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 미네랄이나 유리면 뭐 이런 걸로 하고,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요즘 미네랄이나 유리면보다는 고무발포 보온재라든지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접착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직 이제 고려가 좀 잘 안 되어 있고요. 냉동기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고무발포 보온재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미네랄로 이런 거 가서 이제 칼람석이나 이런 금속판으로 마무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제 현실과 좀 차이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공기조화기 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배관의 보온, 결로방지 보온, 보온 시공수법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ALGC 부착 미네랄을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ALGC는 그냥 은박지 얘기하는 거예요. 은박지. 그래서 은박지가 붙어있는 이런 그 미네랄이나 유리면 보온재가 나오잖아요. 뭐 그거를 쓰고, 그 밖에는 베파베리아 접착 테이프. 베파베리아 접착 테이프는 그냥 은박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은박 테이프로 붙여주라 이건데, 뭐 아니면 은박지를 나중에 이제 별도로 보온재에 부착해서 이렇게 하든지 하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이제 급수간에 지금 은박 테이프보단 매직 테이프나 포리마 테이프, 보통 매직 테이프 요즘은 이제 많이 사용하죠. 포리마 테이프보단. 그다음 냉수관이나 냉온수관, 냉매관, 여기도 이제 구위마다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보온재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뭐 천장 안이라든지 파이프 샤프트 안에 있는 옥내 배관들이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는 그래도 이제 미네랄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미네랄이나 유리면 보온재는 밖에 은박지가 있으니까 은박지 붙인 다음 은박지 붙어 있는 거 끼워서 밖에 은박 테이프 붙이고 나면 사실 은박지 자체가 이제 방습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나 고무 발포 보온재는 이렇게 보온통을 배를 째진 걸 끼잖아요. 껴서
보온을 하는데 고무발포 부분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요 중간 부분에 접착제를 칠해서 이렇게 붙이죠. 여기 보면 접착제 및 부착제, 접착제는 본드고 부착제는 테이프죠. 그 다음에 외장제는 포리머 테이프나 매직 테이프죠. 그 다음에 밀봉제가 또 있어요. 밀봉제는 코킹이나 뭐 다른 어떤 또 테이프나 이런 게 되겠죠.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제 또는 외장제의 경우 살을 제어할 수 있다. 사가 이제 밀봉제고요. 정형이 보통 유지가 되죠.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나 고발포 보온제는 뭐 이렇게 해도 짱짱하게 버티니까. 그 다음에 보온제의 길이 방향 및 가로 이음 부분에는 접착제 이음무 본드로 붙인 다음에 부착제를 사용하여 테이프를 붙여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결로를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든 고발포 보온제든 본드 붙인 다음에 테이프까지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나 이제 또 하나 더 보실 거는 그 위에 미네랄 유리면이든 여기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도 혹시 이제 흔히 냉수배관이나 이런 공조용 냉수 계통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속비닐이라고 배관 표면에 먼저 이제 투명한 그 비닐 테이프를 먼저 한번 감고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 비닐 테이프 감았던 것이 주로 이제 그 결로, 그렇게 하면 결로가 좀 덜 생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속비닐을 뭐 굳이 감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유리면이 은박지가 부착되거나 본드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이러면 사실 습기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속비닐이 뭐 굳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덕트의 보온도 마찬가지로 뭐 보온핀에 뭐 이런 알루미늄 부착대 미네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온 덕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소음 내장재 덕트나 챔버, 소음 챔버죠. 그 덕트도 소음재를 안에 내장한 라이닝 덕트, 소음 라이닝 덕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보온핀이라든지 스폰 용접해서 그 핀 같은 거를 이제 꽂아놓고 거기에 미네랄이나 유리면 흡음재를 넣은 다음에 유리면포나 네오플랜 등으로 코팅을 하고 소음 내장재 접합부를 밀봉, 코팅, 그 실리콘 같은 걸로 이제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찰망이나 그 펀칭 메탈, 타공판이죠. 이게 이제 라이닝 덕트인데, 이제 밖에가 요게 이제 덕트고요. 덕트 안에 이런 흡음재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유리면포, 이 그라스 크로스 유리면포라는 게 그라스 크로스로 이렇게 싸고, 뭐 이 부분 이런 데는 이제 이런 코너 부분 이런 데는 뭐 코킹을 하라는 얘기고, 안에 이제 이게 지금 타공판이죠. 타공판으로 마감한 뭐 우리 소음기라든지 소음 참바도 다 이런 구조죠. 동파 방지 열선, 발열선은 동파가 예상되는 다음 배관에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발열선에 그 배관 부착 시 일자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렇게 일자로 배관이랑 가게 하고, 발열량 부족으로 인해 돌려감기를 할 경우에는 발열선 간격은 최소 150mm 이상으로 하되,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업체마다 조금 다르니까 업체 확인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가 너무 직경이 크면 안에 있는 물 자체도 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발열량이 열선을 이렇게만 하면 부족해서 이렇게 감게 되면 열선과 열선 사이의 피치 간격은 150 이상으로 하게 되고, 30mm 이하의 배관 너무 작은 거는 돌려감기 하면 과열이 되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돌려감기 할 경우에 이제 곡률 반경 이런 것도 그 업체 확인해 봐야 되고, 발열선의 차단기 용량은 제조사의 최대 사용 길이에 따라 선정한다. 이 길이든지 업체에 따라서 70m까지 쓸 수 있다, 100m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발열량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길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아까 이제 메타당 몇 와트가 발열되는지를 해서, 그러면 차단기 얼마짜리를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무 용량이 작은 걸 두거나 너무 큰 걸 두었을 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배관 길이에 맞춰서 적정하게 차단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85도 이상이 될 때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화재가 나는 경우도 좀 있고, 또 반대로 그 용량이 너무 커서 가동되다가 트립이 돼버리는 바람에 또 나중에 동파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앙제어반이나 관리실에서 경보가 되도록 하는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좀 잘 또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동파 방지 열선들이 대부분 옥외 쪽 멀리, 또 지하 저쪽 주차장 귀퉁이 이런데 판넬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 알람선을 다 중앙 관제실에 그 자동제어 설비까지 안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별표 11 자동제어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관련된 기준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설계 기준이나 뭐 이런 데 시공서에 좀 나름대로 내용은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잘 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또 이 자동제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설치하는 그 기술자의 그 기량이라든지 의지, 또 여기에 따라서 뭐 이게 단순하게 이제 프로그램만 세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센서나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워낙 많이 편차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돼 있지 않아서 성능 점검이라든지 수준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가 조금 어렵고요. 요 기술 기준에도 보면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거나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뱀스 같은 경우,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경우 에너지 사용량 파악과 설비 운전 추이를 종합 분석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원격 검침 및 여론별 에너지 사용량 감시 기능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뱀스 프로그램 자체가 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점검하실 때 정상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시스템의 이제 기본 기능에 보면 뭐 일반적인 것들 있고, 에너지 소비 현황 분석,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잘 그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에너지 소비량 예측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 구현되는 있는지 좀 보셔야 되고, 또 에너지 비용 조회 분석, 제어 시스템의 연동. 제어 시스템은 자동 제어라든지 전력 제어, 조명 제어 이런 거랑 연동하라는 얘기인데, 뱀스에서 이런 부분들 돼 있는 부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확인하시는 작업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원활치 않을 거고요. 단위 제어 시스템, 이제 이 뱀스와 연계되어 있는 기계 설비, 일반 설비 쪽에 자동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전력 제어 시스템 이외에 조명 제어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조명 제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승강 설비까지도 지금 인터페이스 되도록 일단은 기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막상 이제 소프트웨어에 가서는 전체 사용량의 5% 이상의 열원 및 냉난방, 공조, 반송 설비 등의 에너지량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라. 전체 에너지량이 5%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이라서 이렇게 해갖고 에너지 절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현장 제어 설비, 열원 및 냉난방 설비의 설비 제어 설계, 시스템 제어, 냉각탑 제어, 냉온수 급수 환수에 대 차압 제어, 냉열원 장비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공기조화 설비, 뭐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환기 설비, 이제 주차장에 같은 경우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의해서도 이제 환기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눈에 띄고요. 발전기실은 발전장치, 발전기와 연동하라는 얘기죠. 발전기실의 송풍기를. 이 부분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 등의 환기 송풍기 제어는 전동기 제어반에서 수행한다. 전동기 제어반은 거기에 있는 MCC에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MCC에 타이머를 달아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설비 자동 제어 가지고 원격으로 제어를 하다가 필요하면 MCC에서 수동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거기서 뭐 타이머 달아서 하는 식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화재 발생기 선풍기는 그 화재 경보신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한 번씩은 좀 해보실 필요 있죠. 화재 났는데 송풍기들이 다 돌아가 버리면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이 돼서 인명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배수펌프는 기동정지 제어 또는 순차 제어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침수 방지를 위해서 경보 시스템을 갖춘다. 뭐 레벨 센서를 둬서 그 레벨 센서 알람이 뜨도록 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원격 검침 설비. 좀 원격 검침 설비를 좀 많이 하는데, 정전 시 사용량 검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유사시에는 이제 수동 검침을 하라 되어 있는데, 수동 검침을 하려면 일단 원격 검침 계량기 자체에 눈금이 있어야 되겠죠. 눈금이 있어야 되고, 또 계량기가 천정 속이나 어디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또 거기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 같은 게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고요. 요즘 이제 이 뱀스를 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따라서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는 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원격 검침 설비나 이런 벤츠 설비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공사 중에 뭐 잘 챙겨서 이렇게 인증을 받겠지만, 시공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런 내용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 검침 설비, 공동주택에서 이제 그 전자식 원격 검침 설비를 설정하는 경우 패턴 변화 등에 따라서 세대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이런 검지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미세하게 물이 계속해서 샌다면 이제 누수,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물을 하나도 안 쓴다고 그러면 그 집이 고독사라든지 이제 요즘 1인 세대가 많으니까 그런 검지 기능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공동주택에서 그 열회수형 환기 설비, 환기 유니트하고 주방 후드는 통신망에 의해서 통합지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그 짓는 공동주택에서는 좀 반영이 될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별표 12 방음 방진 내진 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이고요. 관련된 기준들 나와 있고, 방음 방진 방음과 관련해서는 이제 실내 허용 그 소음 기준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요 각 실의 종류에 따라서 그 허용하는 그 소음 수치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낮은 수치예요. 그 일반 사무실이 지금 45dB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5dB이 사실은 그렇게 그 시끄러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맞추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상당히 좀 기준들이 저렇게 이제 강화돼서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방진 설비, 진동이 생기는 거를 해소해 주거나 그거를 예방해 주기 위한 그런 설비들이고요. 방진 스프링 행거로 이제 장비를 그 매달게 되면 천장면 가깝게 이제 방진 스프링은 설치를 해주라는 얘기고요. 위에다 행거 설치하고 밑에 달대부터 내려서 밑에 이제 장비나 덕트를 매달라는 얘기고, 밑에다가 이제 두지 말라는 얘기죠. 스프링을. 그 다음에 입상 배관의 열팽창 및 수축으로 인한 변형량은 방진 스프링 지지대에서 추가 변이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하고, 입상관에서 이제 특히 변형이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배관의 진동은 그 배관의 플렉시블 커넥터와 방진 행거, 입상 그 방진 스프링에서 진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배관이든 장비든 매다는 이제 방진 행거, 그 방진 스프링이죠. 스프링 행거고, 여기 이제 배관에 그 설치하는 플렉시블 커넥터, 그 플렉시블 조인트죠. 요거 설치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배관의 하중이 지금 장비 쪽으로 플렉시블 쪽으로 오다 보니 이게 이제 지금 뒤틀렸죠. 이거는 이제 위에 배관의 지지가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배관의 지지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플렉시블 커넥터에 있는 이 볼트는 유격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공사 중에 이제 배관 쳐지거나 뭐 용접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꽉 조아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시운전할 때부터 나중에 사용할 때는 항상 이거를 어느 정도 유격이 한 1cm, 2cm 정도 흔들릴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 그 배관에서나 장비의 진동이 이 플렉시블을 통해서 끊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죠. 이게 꽉 붙잡혀 있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내진 설비,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설계의 적정성은 관계 그 전문 기술자와 협의를 해서 그 내진 부조 기술사가 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계 설비의 그 내진 설비 기준은 내진 설비 이제 설계하는 그 국가건설 기준인데, 중류도 개수가 1.5인 다음에 기계 설비를 한정한다 해서 이제 그 기계 설비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내진 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내진 이후에도 가동돼야 되는 설비인데, 요 내진 특등급이 뭐냐면, 내진 특등급이 이제 보면 연면적 뭐 1000회배 이상의 위험물이라든지 국가 그 공공시설, 전화하고 방송국, 뭐 발전소, 병원, 수술시설, 뭐 또는 이제 긴급 대피시설, 이런 데가 이제 내진 특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음 방진 내진 시공, 가능한 한 소음기의 위치는 공조실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공조실 내부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덕트 투과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공조실 안에서 소음기를 설치를 해서 소음이 저감된 후에 이제 밖에 주위실로 이렇게 그 메인 덕트가 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소음기가 공조실 내부가 아닌 외부 저쪽에 좀 떨어져 있으면 그 소음기부터 이 공조실 벽까지 그 연결되는 그 덕트 부분에는 뭐 라이닝 덕트를 하든가 차음 조치, 차폐 조치 이런 것들을 좀 해주라는 얘기고요.
방진 설비, 장비의 하중이 방진장치 균등하게 작용하여 설치된 네오플랜 패드에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사용한 경우 수평계를 이용하여 레벨 조절을 실시하여 임시로 고정되는 레벨 조절이 완료되면 제거하여 방진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 저 내용은 뭐냐면, 뭐 여기 이제 냉각탑이나 공기조화기 이런 데도 이제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펌프 방진 베이스죠.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밑에 스프링이 있는데, 위에 볼트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 볼트를 일단은 먼저 쪼아요. 쪼아서 이 스프링을 압축을 시켜야 돼요. 이 받아야 되는 하중만큼 압축을 시켜야 되고, 또 이게 이 펌프 같은 경우 모터가 있는 부분이 보통 이제 좀 무겁죠. 그래서 모터 있는 부분이 그 같은 용량의 스프링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더 많이 이렇게 그 주저앉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앞에가 좀 들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그 스프링의 장력을 조절을 해서 그 펌프가 수평을 이루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에 볼트를 돌려서 스프링을 압축시켜서 압축된 상태에서 밑에 있는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갖고 높이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풍기의 그 전압의 대수에 따라 상당히 큰 수평 밀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장비 내부에 부속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평 밀림 방진기를 장비 중앙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이게 이제 수평 밀림 방진기의 이제 종류고요. 이렇게 송풍기가 가동을 하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밀리면서 덕트가 땡겨온다든지 아니면 캔버스가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진동 같은 게 심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는 다른 부분과 송풍기 부분에 이렇게 수평 밀림 방진기를 설치를 하라는 얘기고요. 방진 스프링을 설치한 후 수평계를 이용해서 레벨을 실시하고 임시로 고정된 고정대는 레벨 조정이 완료되면 제거해요. 방진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송풍기에 지금 밑에 이제 그 하부 베이스 찬넬이 있고, 거기에 방진 스프링을 하면 같이 만들어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임시로 흔들리지 말라고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쪼아놨는데, 이거를 준공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방진 스프링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거 이제 냉각탑 그 냉각수 배관의 배관 방진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고정해 놓은 볼트가 있는데 이게 꽉 조아져 있어서 결국 스프링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거는 에어컨 실외기의 하부 방진 베이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진 고무 다 갖다 끼워놨지만 맨 가장자리에 있는 고정 볼트를 운반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해놓은 거 그대로 고정을 해놓다 보니 결국 방진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런 방진 고정 장치나 플렉시블 이용 장치 그 관계가 있습니다. 세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계실의 배관 및 덕트 등 방진 행가나 방진 마운트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하고, 방진 마운트는 수축과 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정적 변이를 가진 방진 마운트 이런 걸 사용해야 되고, 방진기의 그 적정 처짐이 적절하게 변이가 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팽창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일단 고정 앙카가 있죠. 고정 앙카가 있는데, 이 고정 앙카가 그 신축 팽창의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양쪽에서 신축 팽창이 될 텐데, 익스펜션 조인트 단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는 뭐 구간이 짧으니까 이쪽에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만 넣었다 빼졌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서 이제 이걸 단식이라 하고, 익스펜션 복식인 경우에 중간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앙카 중간에 설치를 해서 양쪽에서 신축 팽창되는 거를 이 양쪽에서 다 익스펜션 조인트 안에서 이렇게 슬립이 생기면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안에가 슬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벨로즈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정적 변이를 가진 마운트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가이드 이슈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변이량을 확인하라는 얘기는, 이 입상관 방진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배관 쪽에도 방진 스프링을 설치를 하는데, 이 방진 스프링에 이제 각각의 그 설치된 위치에 맞춰서 그 구간의 그 배관의 하중이나 신축 팽창량을 이 스프링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세팅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방진 스프링이 지금 떠버렸죠. 전혀 하중을 못 받아주는 상태고, 이렇게 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이게 앙카인데 앙카 쪽에 다 하중이 쏠려버리는 바람에 앙카가 않는 이런 하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방진 스프링을 입상관 방진이나 배관 쪽에 방진 스프링을 설치하면 그 설계 당시에 설치하기 전에 설계할 때 이제 그 각
위치마다 이제 분담한 하중에 그 하중이 걸리면 스프링이 요거 2.5cm, 25mm 이렇게 압축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산식에 따라서 그만큼 압축이 되도록 이것도 이렇게 위에 그 방지 스프링 위에 있는 볼트 너트를 가지고 스프링을 압축을 시켜줘야만 그 하중을 분담을 해주게 돼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 클램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용접을 한다. 이런 그 부분들 이제 클램프, 이게 클램프인데요. 방진기 연결되는 클램프는 용접을 해서 이제 고정을 해주고, 이것도 이제 앙카라든지 방진 스프링 하중을 받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냥 가이드 방진은 용접을 안 하고 그냥 배관이 안에서 흔들리지만 않게 잡아주는 가이드니까 그건 용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도를 좀 보셔야 돼요. 입상관 방진에 방진기 설치한 후 해당 층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 방진 마운트의 변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펌프 관성 베이스, 이건 펌프에 그냥 그 방진 베이스 얘기하는 거죠. 관성 베이스라는 건 펌프 흔들릴 때 좀 너무 출렁되지 않도록 밑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좀 묵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베이스 기초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플렉시블 커넥터에는 장비 또는 배관의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펌프가 있고 석션 디퓨저죠. 그리고 요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 위쪽에 지금 이제 플렉시블 조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의 그 하중은 사실은 플렉시블 조인트 위에 이제 배관의 하중은 배관 위에서 매달면 되지만 요 부분의 하중은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그 하중을 이 바닥에다 고정해 버리면 밑에 방진 베이스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배관이 고정돼 버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또는 방진기가 이제 제기능 역할을 못하니까 하여간 플렉시블 조인트 이전까지의 그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의 하중은 방진 베이스가 같이 받도록 이렇게 지금 앵글을 하나 내서 이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바닥 시스템은 우리 제거 방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조실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층간으로 그 진동이나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잭업 마운트를 쭉 깔고 거기에 철근을 엮어서 얹어서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요 잭업 방진의 볼트들을 쭉 다 돌려서 바닥 자체를 이렇게 뜨게 하면 밑에 그 건물 구조체 바닥하고 위에 그 이중 바닥 사이에 공간이 떠서 바닥 자체를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아이소핑크나 어떤 단열재나 그런 거를 둬서 바닥 면하고 벽하고 이렇게 같이 따로 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코킹을 보통 쏘죠. 그 다음에 매트 방지는 우리 고무 매트 같은 거 25mm나 50mm의 고무 방진 매트를 이렇게 쭉 깔고 위에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는 이중 공간은 아니지만 떠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진동 자체를 이 고무 매트가 흡수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요즘 아파트에는 다 이런 방진 매트가 깔리게 돼 있어요. 플렉시블 조인트 커넥터는 이제 배관에 설치하는 거고, 내진 설비. 장비류에 장비를 기초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지진 거동에 의한 등가 정적 하중에 견디도록 앵커 볼트를 설계한다. 내진용 앙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내진용 앙카인데, 내진 성능을 인정받은 시험 성적서가 갖고 있는 내진용 앵커 볼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냉동기나 장비 어떤 중요한 장비들 같은 경우 지진시 전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진용 앙카를 써야 되고, 그 내진용 앙카를 이용해서 내진 장치들을 이제 고정을 하게 되고요. 뭐 전도 방지용 내진 스토퍼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장비가 이쪽 저쪽 뭐 이렇게 밀리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스토퍼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배관에 설치하는 이제 그 방진기고, 이거 이렇게 또 체인 같은 걸로 해서 지진이 생겨도 이쪽으로 이제 건물 구조체는 움직여도 배관 쪽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장치들도 있고요. 다 보면 뭐 성능을 증명을 하도록 내진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써 있는 자재들이 기본적으로 다 내진을 시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써야 되고, 나중에 뭐 확인하실 일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지관리 지침서에 유지관리 매뉴얼에 좀 증빙 자료로 잘 붙어 있으면 인수인계 하면서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수인계 당시에 좀 유지관리자분들께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3은 플랜트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이고요.
뭐 이 부분은 그냥 언급만 돼 있어요. 뭐 딱히 이제 앞서도 그 플랜트 설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나중에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뭔가 채워 놓으려고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수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특수 설비는 우리 건설 기준에 이제 그 표준 시방사라든지 설계 기준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냉동, 냉장, 청정, 클린룸이죠. 생활 폐기물 이송 설비, 쓰레기 자동 집화 설비 이런 거죠. 건널목 차단기 설비, 철도 기계 설비, 전자파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들은 이제 뭐 발주처에서 특히 시방을 만들어야 될 테고요. 뭐 진공 청소 설비, 분수 설비, 수영장 설비,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이송 설비 같은 거. 그다음 이제 별표 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기준. 공용시설의 배관 장비 등을 전용시설 내에 설치하지 않는다. 공용시설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되겠죠. 뭐 일반 건물에서도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분양을 해서 개인 사적인 공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용시설이면 세대 안에 공용과 관련된 배관 장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아파트는 입상관이 쭉 그 밑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입상관 자체는 뭐 자기 집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원칙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계설비 전용의 그 배관막 장비들을 타 시설의 전용 시설, 뭐 EPS라든지 TPS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누수 방지 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계실에서 이제 장비하고 장비 사이에 그 설치 이격거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벽차 이격거리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기존에 없던 내용들인데 잘 챙겨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사실 뭐 다 완벽하게 공사하면서 지키긴 어렵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나 시공할 때 이런 부분들 지키려 노력을 할 테니까 참고적으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장비 반출입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기초 마감이 보통 장비 패드가 높이가 한 150 정도가 보통 많았는데 이제 20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물탱크는 보통 다 500 정도, 6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조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0 이상 하든지 아니면 아까 앞서 보셨던 응축수 배수관 그 트랩 높이 이상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00 이상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MCC 판넬 위나 전산시설 MDF실 위에 물배관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 있고, 저수주 상부에 5배수 배관을 설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피트, 파이프 샤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피트는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높이는 1.8m 이상, 통로도 1.2 이상 이렇게 이제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배관 및 덕대 이격거리, 배관하고 이게 조금 사실은 좀 확보하기 좀 어려운데, 배관하고 배관 사이에 이제 보온하고 나서 마감재 설치 이후에 150mm 이상 떨어뜨리고, 벽하고 뭐 이런 데 얼마 떨어뜨리고 이런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수치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건축 쪽하고 이제 협조가 잘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피트 내부는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 입상 파이프, 이런 그 지하 피트라든지 중간에 이제 층에 뭐 피트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환기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고요. 피트는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되며 결로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란다. 바닥 배수구를 설치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트는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지금 여기 이제 보면 피트가 있고 샤프트가 있어요. 이제 피트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제일 밑에 층에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밑에 뭐 이렇게 뭐가 있다든지 공동구처럼 이렇게 안에 그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피트고요. 샤프트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입상 파이프 샤프트, 덕트 샤프트. 그 다음에 뭐 EPS, 샤프트 S 자체가 이제 샤프트니까 EPS, TPS. 샤프트나 배관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설치 간격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구, 저런 피트라든지 샤프트에 전공구를 출입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뭐 600에 1800, 600, 600 뭐 이렇게 이제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공간 내부의 샤프트에는 배관 확인이 유의한 경우에는 전공구를 설치를
안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공동주택에서 이제 전용 공간 세대 안에 내부 샤프트, 입상 샤프트를 요즘은 그 내시경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내시경 투입 구멍을 조그만 거 이렇게 넣어서 마개를 평상시에 막아놨다가 어서 뭐 몇 층에서 뭐 물이 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위아래 이렇게 봐갖고 어느 층에서 새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그 유지부수 하려면은 뭐 그 구멍으로는 안 되죠. 결국 이제 벽을 깨긴 깨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 화장실마다 다 그 전광구를 두자니 이제 소음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천전전광구는 이렇게 이제 댐퍼 설치된 부분, 청소구 설치된 부분, 밸브 설치된 부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설치하라고 잘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광구 사이즈도 450에 450이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600에 600 이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계 설비 그 기술 기준에 따라서 착공 전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별표 이런 내용들이 각각 이제 그 항목들이죠. 그런 공정에 대한 내용들, 시설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확인하게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적합, 부적합 또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으면 이렇게 해서 착공 전에 그 감리 업무 수행자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용자 확인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안에 있는 기술 기준의 내용들이 따라서 잘 됐는가를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기준의 내용들을 잘 아셔야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체크를 하실 거고 또 그 나중에 보실 그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유지관리 기준에도 보면 거기도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결국은 그 내용들도 다 이 기술 기준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런 그 사용 전 확인표나 이런 성능 점검표에 보면 성능이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가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이런 성능 같은 부분들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기계 설비의 그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쭉 각 그 아이템들 설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좀 달도록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그런 그 기계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